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려했던 고용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 업종부터 음식 숙박업과 교육 서비스업 등 이미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고용 쇼크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이에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코로나발 고용위기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승수 전주시장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배경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 또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정말 엄청 힘들게 생활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고 없는 도시가 정말로 가능할까? 또 어떤 분들은 저희가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고 그렇지만 저희가 기업과 또 노총 그리고 노동청과 관련된 분들 그리고 또 실제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고라는 게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위기 시에 해고금지법을 만든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의지에 다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댐이라는 게 결국은 한 부분이 부서지면서 댐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도 대기업이 많은 지역들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 과정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우리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힘들지만 서로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번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마음을 모아본다면 저희가 한 발짝씩 충분히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른 분들 말씀 듣고 또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잡코리아 전국본부의 정소영 본부장도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전주시가 착한 임대료 운동 또 재난기본소득에 의해서 이번에 해고 없는 도시 선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일 먼저 착한 임대료 그때 인하 운동이 먼저 첫 번째가 됐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많은 지자체에서 좀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재난 기본 자체를 좀 전주시에서 했었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또 따라했었고요. 근데 시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너무 최초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건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긴급성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도 70%에게 주겠다라고 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전 국민에게 주겠다로 바뀌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걸 또 조건 자체를 1순위, 2순위 나누게 되고 조건을 나누게 되면은 상당히 까다롭게 절차가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긴급하게 지원돼야 할 돈이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좀 행정적인 그 부분이 좀 약간 좀 더 논의를 좀 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운 점이 남고요. 해고 없는 도시 이상적이고 정말 좋은 말이죠.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도 노사 할 때 이번에는 우리가 임금 그 부분에서는 동결을 하겠다. 단 고용을 보장해달라.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할 정도인데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 봤을 때 해고가 없다고 된다면은 일자리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그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네,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영숙 교수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는 아까 전주형 뉴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올랐고요.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복지를 좀 전공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오면서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떠올랐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미국은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 그다음에 뭐 신자유주의까지는 아니고 어떤 자유주의 체계에서 경제가 운영이 되다가 세계 대공황이 오면서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이제 공화당이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만듭니다. 근데 그 사회보장법의 내용이 우리 전주에서 지금 이제 시장님이 처음 언급하셨던 어떤 그 빈민구제, 이제 재난기본소득, 그다음에 일자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공 도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당시에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복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세 가지의 정책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전주시 선언에 20여 개 이제 기관 단체가 참여했지만은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는 뜻을 같이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완산 상담 소장으로 있는 이준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간단하지 않은 주제인데요. 사실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은 이 노사정 협의 위기 시에, 특히 위기 시에 노사정 협의라는 맥락이 노동자들보다는 사용자 위주로 이제 대책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저는 있었고 실제로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우려가 있고요. 네, 다만 이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는 민주노총도 노총으로서 지자체와 그리고 여러 다른 단체들과 얼마든지 협의하고 할 수 있고 또 이 선언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협의도 전주시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통해서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뭐 정세영 본부장께서 먼저 국내 상황을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표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용 동향인데 이건 지금 3월 달입니다. 지금 이건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 달이면은 이제 우리가 막 그 신천지 사투리에서 막 나오고 있을 때 그때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전국과 전북을 비교해봤습니다. 15세 인구가 4,471만, 전라북도는 155만, 경제활동 인구가 전국이 2,778만 명인데 마이너스 21만 3천 명 정도가 약간 줄었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93만 3천 명에서 약 7천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취업자 또한 전국에서는 19만 5천 명이 줄었고 취업자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약 4천 명이 줄어서 상당히 이제 초기가 막 시작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지금 나왔던 것 같고요. 업종별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고용동향을 봤더니 어떤 쪽의 업종이 가장 많이 힘들었던가. 근데 증가된 데가 있고 분명히 감소가 되는 데가 있겠죠. 일단 농업, 임업, 어업 쪽. 어차피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13만 4천 명 정도가 늘었고요. 보건사회복지업. 이 사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보건사회업 쪽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상당히 비대면 언택트로 해서 상당히 그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감소한 쪽을 봤더니 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가장 영세한 쪽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를 봤는데 하나를 더 봤습니다. 일용 근로자 좀 영세한 쪽인데 전국이 약 17만 3천 명 정도가 감소를 했었는데 전라북도로 봤더니 17,000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전국 대비 10%입니다.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대비했을 때 약 3% GDP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일용직 근로자가 10%가 줄었다고 한다면 전국 대비해서 줄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 특히 우리가 취약계층에서의 그 어려움이 좀 더 가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강 교수님. 이렇게 우려되는 점은 위기가 직면했을 때 취약계층이 받는 그런 타격이 더 심각하다. 우리 정본부장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꺼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전통적 의미에서의 취약계층과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취약계층이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도 뭐 우리가 좀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면이냐 혹은 비대면이냐에 따라서 내가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상징적인 예로 지금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 이제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코카콜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2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장에 가지 않고 그다음에 패스트푸드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떤 영역에서의 이제 그 일자리가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전주에서도 혹은 전라북도에서도 어떤 그 해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해고 없는 도시라고 했을 때 반드시 코로나19와 대비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혹은 목격되는 어떤 대면 혹은 비대면 혹은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보건 방역에 대한 일자리들은 좀 늘어났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은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꼼꼼한 좀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저는 청년 쪽의 고용은 전주시에서 좀 더 좀 꼼꼼하게 좀 세밀한 현미경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청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좀 잘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동월 대비 작년엔 43%였지만 지금 현재 이제 41%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기업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청년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일자리 또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좀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역의 청년들의 이제 구직 활동이 네.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확실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그 일자리는 이제 졸업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공기업이나 혹은 이제 대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채용을 많이 이제 뒤로 늦추고 있거나 무기한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대학 졸업자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대학생들이나 혹은 뭐 졸업자들이 그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자영업자 중에서도 저는 이제 꼼꼼한 좀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어떤 번화가에서의 자영업자랑 그다음에 대학가에서의 자영업자랑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방학 때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조차도 대학 앞에서는 좀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시장님, 예. 이번 이제 상생선을 준비하면서 전주시에서도 고용 위기 그 실태를 예. 뭐 조사하셨을 텐데 세대별 또 업종별로 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셔서 이제 중복되지 않는 예. 구직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코로나 심각 단계가 이제 2개월이 훌쩍 넘어서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서 그 전까지 8개월 동안 구직자 수를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8개월 동안 2만 명 정도의 구직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12,000명 그러니까 약 60% 정도가 최근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 2개월 동안이 전체 8개월 중에서 60%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일자리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 있는 거고 또 특히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것은 20대에서 40대 그러니까 가장 일을 왕성하게 될 청장년층에서 이제 무려 75%나 구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요즘에 뭐 가장 지금 그 배제되고 또 소외된 지역이 바로 특고 프리랜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의 구직도 무려 52%나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 뭐 60대 이상 빼놓고는 저희가 보니까 구직자 수가 뭐 전에 비해서 뭐 2배, 3배로 올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인 것만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 당국에서 또 네. 점검을 하고 또 네. 처방을 내렸을 텐데
시책을 추진하면서 조금 네. 어디 그 어려운 국면입니다만 또 효과를 본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뭐 지금의 목표의 정책 목표는 생존입니다. 뭐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3개월 버텨야 6개월 버티고 6개월 버텨야 9개월쯤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생존의 목표를 두고 있고 결국 나중에 다 폐허가 된 다음에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소상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라북도와 함께 3억 이하의 중소상인들은 카드 수수료를 전액 다 저희가 보상해 드리고 또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을 전라북도와 함께 6개월 동안 저희 60만 원을 또 지원하기도 하고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또 저희가 우리 시민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셔서 잠깐 저희가 좀 첨언을 하게 되면 뭐 이렇습니다. 이제 전주시도 예를 들면 5만 원씩 50만 명의 전체 일괄적으로 다 하면 빠르고 쉽습니다. 뭐 욕도 덜 먹고.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은 정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라든지 또 택시를 운전하시는 이분들은 소득이 급감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충격이 더 훨씬 크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취약계층이 고통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전주시는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행정력이 좀 소외되더라도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주 재난기본소득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지만 지금 정부도 이제 특고 프리랜서 부분이 있는 예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라든지 또 택배라든지 대리운전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은 거의 구멍 빈 채로 있는데 정부도 지원하고 저희 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장님, 뭐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북의 고용 위기 상황, 뭐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제 앞선 토론자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일단 저는 뭐 상담 사례라든지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나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제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했을 때 정부에서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뭐 고용위기 지역 뭐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 이 대책들을 이용해서 고용을 유지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말씀드릴 대로 드리는 것처럼 무급휴직을 그냥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차를 사용해서 뭐 그냥 쉬게 한다든지 사실 연차 사용은 강제로 쓰게 하는 거는 사용자가 쓰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다만 현장에서는 일단 당장은 그렇게 해서라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이제 상담하면서 있었고요. 뭐 해고 같은 것도 이제 어쨌든 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회사가 이렇게 지금 재난 시기인데 어떻게 이제 고용 유지하겠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고 사실 아직도 이제 행정에서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정부 지원책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직종과 지역과 어떤 뭐 기타 등등 대상에 따라서 대책들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사실은 잘 알기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많이 어려운 사례들을 저는 좀 상담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보도가 됐던 사례인데 이제 좀 예를 들면 프리랜서 얘기를 이제 시장님도 해주시고 강영수 교수님도 해주셨는데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용위기 지원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월 50만 원 지원한다, 최장 3개월 한다가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제 생존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가능할 것인가 했을 때 대단히 현실적이지는 못한 상태라는 거는 다들 동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교육청 저희 전북 지역 방과후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기자회견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은 일단 1회로 1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이후에 갚는 것으로 하겠다. 사실 이런 식으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이제 좀 계속 보강이 되겠습니다만 좀 대책들이 좀 더 촘촘하게 짜여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 소장께서 뭐 강제 휴직이라든지 뭐
심지어 이제 뭐 해고까지 당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처럼 이제 실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은 일시 휴직자 비중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 휴직이라는 것은 이제 고용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 실업 문제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강 교수님. 좀 얘기를 하시니까 떠오른 사례가 미국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던 게 이제 항공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특히 이제 저가 항공사가 굉장히 큰 타격인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미국에서 했었던 어떤 재정 지원 중에 하나가 델타 항공사에 이제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근데 첫 번째가 그 중에 이제 전체 예산의 그 30%를 우리 이제 전주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해고 없는 도시로 네이밍을 했지만 직원들을 해고시키지 말아라. 대신 그 직원들의 급여는 국가가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낮은 금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주시의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지원을 해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려우니까 기업을 살려야만 근로자가 살 수 있다가 아니라 근로자가 살아야만 기업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해고를 시키지 말아라. 대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어떤 급여를 주겠다.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좀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어떤 우리 전주시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전주시 뉴딜 정책이라고 그렇게 좀 네이밍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실은 전주시가 코로나19 굉장히 대응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자도 0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뭐 경기도나 서울시만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전주시가 코로나19를 굉장히 잘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어떤 전주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떤 델타의 이런 사례도 좀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보부장님, 그 일시 휴직자가 뭐 통계 수치도 이제 급증돼 있는데 일시 휴직자에 대한 뭐 정부나 또 지자체의 대응은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일시 휴직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취업자 통계로 그렇죠. 좀 잡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 했을 때 이 사람 또 이제 실업자로 또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아까 그 청년층 문제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잡코리아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기업들한테 채용 기업들한테 코로나19에서 채용 취소 연기가 있었느냐 했더니 10곳 가운데 7군데가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특히 올해 2월 달에 졸업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게 졸업식도 못했습니다. 졸업식도 못했었고 저희가 보통 공채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보통 나오는데 요즘은 공채가 많이 줄어가지고 거의 신입직을 뽑는 것은 상반기에 집중되거든요. 이때 이 상반기 때 채용 이 시장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게 누굴까라고 생각했더니 경력직은 39%, 신입직이 80.5%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청년층이 이번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았다라는 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임시휴업자라는 이 부분에서는 사회보장제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한시적이라도 이 사람이 아까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생존이 문제다. 기업도 생존이 문제고요. 근로자도 생존이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이때 세금은 이때 써야지 언제 쓰겠습니까? 그다음에는 사회 보장으로 해서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몇 대 몇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지원책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이준상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50만 원 줘가지고 생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사회 보장이 이번 기회라 특별법에 의해서라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모두에서 시장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선언의 내용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핵심 정책하고 절차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3+1 정책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끝까지 버텨보겠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상생 선언을 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는 자금이 500억 정도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이제 전북은행과 신보와 함께 협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자가 2%, 3%, 4%대인데 상생선을 한 기업에 대해서만 0.1%로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0.1% 저희가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어려웠던 점들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도가 있고 시가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예산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500억 지원하는 것은 관계없이 중복 지원도 저희가 가능하고 이것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어쨌든 저희가 전체 다 모든 업종에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상생선을 한 그 일자리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하는 그 기업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인데, 근데 정부가 70%까지 지원을 해주다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90%까지 확대를 해서 이제 그 기업이 10%를 해야 되는데 이 10%를 전주시에서 이제 저희가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저희 상생선을 조건으로 해서.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 10% 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 논란만 없다면 저희가 기업 지원금 10%를 시에서 하겠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고용보험에 들어야 고용유지 지원금을 저희가 이걸 이제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는 사실은 한 90% 정도가 고용보험에 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그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쨌든 고용보험이 6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6개월분을 전주시에서 전체 다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 6개월분을 다 부담을 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제 그러면 이제 유급휴직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지나고 그 다음도 해야된다면 전주시에서 또 6개월 동안을 50만 원씩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해서 교육훈련 기회를 또 삼겠다는 게 저희들의 정책입니다. 정 교수님, 뭐 시장님 말씀대로 이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들을 고용보험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겠다 이런 방향 설정, 뭐 유의미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고용노동부에서 두리누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도권 내에 넣으려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 2000년도 제가 한 2013년도에 이제 뭐 연구 용역 과제도 진행을 했었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뭐 이렇게 해서 좀 굉장히 좀 촘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제 그 사각 영역이 나왔는데, 이번에 저는 이제 코로나19를 하나의 어떤 그 좀 전환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뭔가 어떤 기준이 됐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지원이 나갔다면, 이번에 전주시에서 이제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그동안 1인 사업장인데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이제 가족들끼리 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랜서, 특히 이제 그 문화 혹은 예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포괄해서 이들을 이제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어떤 하나의 좀 터닝 포인트로 잡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성명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강영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고용보험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시도 자체는 대단히 의미 있고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말씀인데요.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미 기존의 고용노동 사대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을 가입을 해라라고 제안했던 정책들은 있었는데 사실 크게 가입률이 오른다거나 이제 사각지대가 해소됐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 지점들을 조금 이번에는 살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논평에도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고용유지 사실은 고용보험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는 중앙정부가 지금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니 아니냐를 가지고 지원이 이제 유무가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지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중요한 건데 이 고용보험 가입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민주노총에서 이제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직접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이 지원 사업 자체가 어쨌든 사용자가 결국에는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동자들은 그러면 있는 제도임에도 활용받지 못하고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노동자들이 직접 신청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고용보험 가입률 증대라든지 실제적으로 지원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정책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도 있으면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럼 저희 사업장 가급적이면 전체를 전주가 6만 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전체를 저희가 순회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를 들면 음식점을 예를 들면 음식점에 꼭 필요한 인력들은 주방장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데 이제 잠깐씩 오셔서 인력시장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고용보험이 안 들어 있고 또 인력시장에서 오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차례대 고용보험 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들 아까 문화예술인들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의무 가입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점을 하여튼 우리 정부가 나서서 꼭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본부장님. 네. 특수 고용 형태 시장님께서 이제 특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또는 그런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을 고용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아이디어 또 어떤 시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먼저 중앙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한국형 실업 부조라고 해가지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해서 지금 하반기 때 지금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그 잡 컨설팅을 해줬던 취업 성공 패키지를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제 저소득층에게 종합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특수계층, 프리랜서 이 부분이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것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용직 근로자고 단기간 그 근로자가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고용하고 산재보험만 모두 의무 가입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조건에 따라서 약간 다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입니다. 의무 가입이고 국민건강고용보험의 경우 조건에 따라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서도 촘촘하게 있지만 빈 곳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 자체 그동안 솔직히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봤을 때 처음 1개월 동안은 구직 활동을 안 해요. 그냥 하는 것처럼 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나서 이제 말 정도 되거나 이제 거의 끝날 시가 됐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한다면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그 촘촘하지 않은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게 되면은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좀 뭔가 해야 되는데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별의별 엄청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도 그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꿰트려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시장님,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이라든지 생활방역 등 해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 정부가 이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거기에 저희도 함께 발을 맞춰야 될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하나 조금 첨언하면 특고 프리랜서를 이제 정부가 3개월 동안 원래 2개월에서 3개월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중위소득 80%에서 1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동안 5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은 더 갈 텐데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이제 3개월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간 수도 더 늘리는 거 하고 지방 정부에서도 그 액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생활 방역이라든지 또 청년들 저희가 지금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현재 실태가 어떤 건지 이런 조사도 저희가 하게 되고 또 이제 학교가 곧 개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방역도 필요하고 또 청년층들이 저희는 이제 또 전주시에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2,00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 역시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일자리를 현재 계속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 소장님, 좀 전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한테 지급해달라 이런 부분은 어때 법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재량권이 있는 겁니까?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사용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노동자가 신청을 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혹은 사용자가 하더라도 사용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행정적인 부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제 사업 계획이나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노동자가 직접 하게끔 해야 실제로 현장에서 더 체감하고 있는 노동자들, 사용자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실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지자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있으면은 행정적인 조율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사용자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조율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매출 감소 또 재고량 얼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측정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복잡하고 그러면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복잡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안 하는 분도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찾아가서 노동자들도 만나고 저희가 사주도 만나서 기업주도 만나서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노조 측에서는 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규모를 좀 확대해달라 이렇게 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추가 지원하는데 뭐 애로점은 없습니까? 뭐 사실 우리 정부도 이제 국세 발행하겠다고 이제 오늘 며칠 전에 언론에 났던데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존의 이 상황에서 정부가 또 지방정부가 공공에서 안아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댈 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정부도 그냥 지방채를 과감하게 발행을 해서 뭐 지원을 해야 될 형편이 있고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이제 지금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정부와 함께 또 기간을 늘린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교수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뭐 국회 뭐 통과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가 이런 재정을 마련하는데 뭐 상당히 뭐 국채도 발행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뭐 자금을 조성한 것 같은데 그 어때 재정 마련하는데 사실은 뭐 여야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가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한번 복귀해 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오히려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법을 만들어서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빈민을 구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게 초점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조차도 못했었던 건데 그런 대공황에서 미국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정당에서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왜 이견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좀 국민들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정말 아까 우리 이제 본부장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긴급 재난 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추경이라든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좀 빠르게 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댐이 다 터진 다음에 이거 뭐 국채를 발행하고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또 대비해서 전주시는 이제 재난기본소득을 네. 지금 그 대상자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뭐 지급 기준과 또 시기 뭐 또 추진 최초로 시도하다 보니까 추진 과정에 또 어려운 점도 있었겠습니다. 뭐 이제 전주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뭐 다른 도시들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두렵죠, 사실은. 이게 과연 될까?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까? 또 이제 뭐 그 탈락된 분들은 불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전주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취약계층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 초점을 맞춰서 가겠다고 결단을 한 거고 뭐 지금 가고 있고 원래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일주일 정도 늦춰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면 그 노점상에 계시는 분들 하루 종일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저희가 직접 다 찾아가면서 저희 신청을
유도를 했고요. 이제 곧 이제 지급이 되고 결과가 나오고 현재 지금 그 사용 내역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역시 가장 필요한 부분 생활 필수품 뭐 동네 슈퍼라든지 이쪽에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또 특히 학습지 교사 또 택시 기사 이런 분들은 소득이 급감했는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했다가 못 받으시는 우리 시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핀잔을 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또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김 시장 우리 그 돈으로 시민들 전체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얼마씩 해요? 그럼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우리 5만 원 안 받아도 되니까 나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다 해준 거 정말로 잘했다고 또 그렇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본부장님.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자치단체와 또 비교해서 또 그런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불만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절차가 좀 복잡하다. 또 이런 부분에 또 뭐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든지 처음 했을 때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요. 왜 그러냐면은 뭐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행정도 실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써 나가겠다 한다면은 시장님부터 말단 그 공무원까지 밑에 있는 기능직까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긴급하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처음에 전화 응대했을 때 몰라버리고 그다음에 조건 자체가 또 나눠주고 하니까 이런 좀 혼란 상황이 좀 있었던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시장님 뭐 이야기한 것처럼 뭐 전 시민에게 뭐 5만 원씩 뭐 드리겠습니다. 1인당 주면 차라리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 긴급 그 생활 그 재난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솔직히 먹고 사는 그 문제였거든요. 생필품만 샀다든가 뭐 있다든가. 그리고 영세업자들, 상인들,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는 좀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는요. 근데 이 자영업자 그 고용주 보면은 고용주면서도 또 고용원이에요. 예. 이중적인 그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한번 무너져 버리면요, 이건 답이 없는 게 바로 신용불량자로 갈 수도 있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건 행정 그 부분에서 이 자영업자들, 제조업도 중요하고 전 업종이 다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자영업자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중산층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아주 이건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핀셋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시장님, 네. 네, 정부가 또 5차 비상경제 예. 회의에서 또 추가 대책을 내놓고 예, 예. 또 전라북도와 함께 네.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하겠다는 예. 그런 또 다짐과 또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정부가 286만 명을 이제 한 10조 원 정도를 들여서 하여튼 처음과 끝은 일자리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간략하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자들 있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고용유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정말 어려운 직종들 있죠. 여행업이라든지 관광, 숙박 뭐 이런 분들, 뭐 면세점, 그다음에 뭐 국제회의업 이런 데는 특별 고용업으로 선정을 해서 더 많이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가 이 안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대로 특고 프리랜서 부분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있고 이제 정부가 55만 명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대면 사업 또 디지털 청년 이 사업에 정부가 투자하자는 게 있고 또 실업자 쪽에 구제하는 데 투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약 10조 규모로 비상대책 회의에서 이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이에 맞춰서 뭐 전주시도 전라북도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정부 예산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그 안에는 또 기간 산업 안정을 위해서 산업계획 40조 원을 투입하겠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 산업 안정 대책에 관련해서는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소장님 뭐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기간 산업에 40조를 투여하겠다라고 이제 뉴스가 타이틀이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사실 기간 산업이 어디까지가 그럼 기간 산업이냐 하는 데서 저는 민주노총에서는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기간 산업 안정기금 같은 경우에 자동차든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선정한 업종이든 간에 일단은 제한이 있거든요. 이제 전제가 되는 것들이 고용 총량을 유지한다든지 임직원들의 보수를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제안들을 달아놓긴 했는데요.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비정규직이나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에 관해서는 이제 특별한 예외 사유로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전라북도가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계속 정책들이나 이제 전주시나 완주군하고도 이제 여러 정책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수소 산업에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시장님께 다른 사실은 장소에서도 말씀 나눴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직 이제 수소차 충전소도 아직 없는 것이 이제 전주시의 현실이고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성장 전략들을 거기로 가고 있다,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그 수소 충전소를 이제 제2충전소인가요? 충천동에 짓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도 짓고 여기도 지어서 이제 전주 시내 버스를 수소 버스가 지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충전소 짓는 것 자체에서도 이제 여러 잡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충전소의 부지 자체가 시내버스 사장의 뭐 이제 부지라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수소차 산업을 전북 지역 그리고 전주시의 산업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선언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간 산업 정책, 중앙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이제 액수와 이제 업종에만 이제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정책을 발표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기업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우리 이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의 고용 유지에 좀 정부 당국자들이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의 타격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도 피해가 가지만은 또 2차적으로는 대기업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 일자리도 뭐 한순간에 뭐 사라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뭐 이와 같은 대책과 또 지원 방안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다음 오는 게 이제 경제 위기고요. 그다음에 이 경제 위기가 우리가 2009년에 왔었던 경제 위기나 우리가 IMF와의 경제 위기는 방향성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전 세계가 오는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미국에서 항공사의 위기가 왔을 때 델타 항공을 어떻게 지원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좀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군산에 이제 특히 이제 기간 산업과 관련돼서 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라북도에 그 경제의 한 25%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현대조선 2016년도에 또 문 닫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GM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제 전기차로 넘어갔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소차 외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간 산업도 우리가 좀 그 대기업에 대한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발 고용 쇼크의 상황과 또 그 파장에 대해서 또 짚어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뭐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 또 그다음에 전라북도와 또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왔는데요.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토론자들께서 마무리 반응으로 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께서. 예. 그 과거에는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건 이제 기업이 해결하거나 그냥 만들어진 어떤 일자리의 생태계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복지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위기에서는 복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 생태계에 있어서 국가의 어떤 그 공정한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좀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정본부장.
네, 지금이 뭐 국가적인 위기겠죠. 경제난이니까. 그런데 한국인들의 보게 되면 DNA가 국난을 극복하는 할 수 있는 그런 DNA가 오래전부터 DNA로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솔직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빨리 대처를 했었고 그리고 그만큼 또 다른 세계에 있는 공장들은 다 쉬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장만큼은 계속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약간 더 중요할 때이니까 이때 조금만 더 우리가 더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좀 다짐을 좀 갖고 간다면은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그리고 V자로 역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준상 소장님.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동자 위기일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책임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잠깐 언급이 됐던 대로 특수고용 노동자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정부의 지원책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뭐 그냥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분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생활 생존권이 보장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들을 내놓으면 좋겠고요. 저희 민주노총도 그 사회적 역할들을 피하지 않고 소외받는 노동자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수 시장님. 이제 민주노총과 아주 대화 잘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얼마 전에 택시 기사님 한 분이 그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가지고 갑자기 저희 시장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퇴직금 170만 원을 받아서 이걸 어디 쓸까? 우리 집 가구 살 때 쓸까? 딸에게 줄까 하다가 인터뷰를 듣고 그냥 코로나의 어려운 분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분이 직접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식을 미루고 그 결혼 비용을 또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그분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는 그런 따뜻한 마음 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그런 위대한 마음이 저희 시민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경제 위기가 왔는데 이 경제 위기는 결국 이제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돈이 많은 국가, 돈이 많은 도시가 제일 잘 이겨냈다는 사례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손잡고 이 위기 함께 꼭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경제 위기 상황도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차분하고 또 과단성 있게 극복해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